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과 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 내 아들 종석이는 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싸우면 말리다 대신 맞고 누가 돈을 빌려가도 돌려받을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순둥이. 이놈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글쎄 그 쑥맥 같던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32의 변호사가 되더니 1년 후 그림 같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미주예요. 29의 미주.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웃는 모습이 마치 광고 모델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도 상냥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귀띔했습니다. 엄마, 미주 부모님이 좀 어려우세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도 미주는 정말 착한 애예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며느리감이라니. 우리 종석이가 드디어 복을 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의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취직을 한 거였습니다. 이 섬뜩한 진실을 깨닫기까지는 결혼 후 고작 15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 모두 종석이가 자기 돈으로 치렀죠. 엄마, 미주가 그동안 어렵게 살아서 좋은 것 좀 해주고 싶어요. 착한 내 아들. 신혼 초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종석아.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요즘 사건이 좀 많아서 그래요. 엄마는 건강하시죠? 나야 뭐. 근데 미주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 짧은 침묵 속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명절인데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신혼 때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제법일 텐데 무슨. 받으세요. 제가 벌어서 드리는 건데요, 뭐. 미주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보냈으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답장이 묘했어요.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왠지 시켜서 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종석이가 양가 부모님께 각각 100만 원씩 송금하라고 미주한테 부탁했다는 거요. 그런데 친정에는 100만 원을 보내고 저한테는 50만 원만 보낸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차별이, 그 계산이 서러웠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결혼 반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종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집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미주가 장모님 집 침대랑 소파가 너무 낡아서 바꿔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이참에 엄마 집도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요. 나는 괜찮아. 미주 부모님께 더 신경 써드려라.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만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였습니다. 제 생일을 며칠 앞두고 종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날 재판이 잡혀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대신 미주가 엄마 뵈러 갈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괜찮아. 미주 혼자 보내지 마라.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일 3일 후에 종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주가 그날 못 갔죠? 응, 바쁜가 보다 했지.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주에 미주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일본 오사카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요. 그 사실을 한 종석이가 뭘 느꼈을지 아마 저보다 더 가슴 아팠을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1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요즘 손발이 저리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걱정된 종석이가 서울 큰 병원에 검진 예약을 잡아줬어요. 엄마, 화요일 오전 11시 예약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못 모시고 가는데 미주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갈 거예요. 괜히 애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혼자 가면 돼. 안 돼요. 혼자 처음 가시는 큰 병원인데 엄마는 저희 집으로 먼저 오세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9시 반쯤 종석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이나 신호음이 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저려오는 손과 발을 주무르며 핸드폰만 만지작대던 그 1시간이 못내 좀 서러워지더군요. 결국 종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종석아, 미주가 집에 없나 봐.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네. 뭐라고요? 괜찮아. 내가 그냥 천천히 혼자 가볼게. 엄마, 지금 제가 바로 갈게요. 아이고 아니야. 바쁘다는 애가 어디로 와.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석이가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루어 예약해두고 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종석이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주야, 왜? 너 오늘 어디에 있었어? 밖에 있었는데 왜? 너 내가 오늘 엄마 병원 가시는 날이니까 꼭 집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니? 아, 깜빡했어. 미안. 깜빡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로 당부했는데? 아니, 그게 친한 친구 혜정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내가 병원 데리고 가야 했어. 급하게 아픈 친구 데리고 간 곳이 찜질방이니? 뭐? 오빠 나 미행한 거야? 찜질방에서 셀카 찍어서 SNS에 올렸잖아. 너랑 혜정이랑 오이팩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 시간이 오전 11시 23분이네. 그때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앞 벤치에서 아프신 몸으로 1시간째 너 기다리고 계셨어. 그건 나랑 엄마가 너한테 전화 17통이나 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 나도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 가라 그러면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어. 갑자기가 아니라 네가 무시한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오빠도 이해 좀 해줘.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 네 생활? 그래. 나도 혼자 있기 답답한데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어? 너 매일 쉬지 않니? 뭐라고? 우리 결혼하고 1년 3개월 됐지? 그래서? 내가 매달 통장에 얼마 넣어줬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대답해. 얼마? 오빠가 알잖아. 정확히 말하면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 네 개인 용돈 200만 원, 네 용돈과 별개로 쓰는 카드값만 평균 월 1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850만 원. 우리 둘이 사는데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뭐 어때서? 이제껏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래? 어제 통장 확인해 보니 잔고가 고작 36만 8천 원 남았더라. 그게 엄마 집 소파 바꿔드리고 아빠 수술비도 있었고. 장인어른 수술비? 내가 따로 500만 원 보냈잖아. 다른 데 쓰셨나 봐. 그래서 내가 좀 더 드렸단 말이야.
그럼 명절 때 양가 부모님 용돈 100만 원씩 드리라고 했더니 너네 부모님한테 100만 원 보내고 우리 엄마한테는 50만 원만 보낸 건 뭐야? 그건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시니까 돈이 더 필요하실 거고, 어머니는 아무래도 혼자시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공평? 뭐, 좋아. 그럼 엄마 생신 때 나 재판 있어서 너라도 엄마한테 가서 뵙고 오라고 했잖아. 근데 너 장모님 모시고 일본을 갔었어? 오사카 3박 4일. 호텔이 어디였지? 하얏트 리젠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가 언제? 바쁜데 오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오빠 날 왜 이렇게 몰아붙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미주, 나 참을 만큼 참았어. 1년 동안 지켜봤다.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엄마가 아프신 몸으로 1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계신 걸 생각하니까 더는 못 참겠어.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뭐?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넌 네 짐 싸. 잠깐만.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면 오빠 재산 반 나눠줘야 돼. 이 아파트도 반이고 오빠 사무실도 반이고. 알아? 잘 생각해. 그 순간 아들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야, 이미주. 나 변호사야. 그래서? 너 결혼할 때 뭐 가져왔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집? 혼수? 아니면 내가 번 돈이라도 있었어? 넌 몸만 왔어. 결혼하고 돈 한 푼 안 벌었어. 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야. 고작 결혼 15개월 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해. 그래도 부부잖아.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거야. 너는 오히려 재산을 축냈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계산 좀 해보자. 무슨 계산? 장인어른 개인 택시. 내가 5천만 원 대출 보증 서고 차량 구매 도와드렸지? 그거 소유권이 누구 명이야? 내 명이야. 장인어른 신용이 안 돼서 내 명의로 할부 끼고 산 거잖아. 그럼 그건 법적으로 내 재산이야. 회수할 거야. 미쳤어? 우리 아빠 생계수단인데. 그리고 장인 장모님 사시는 아파트. 그것도 내가 전세 2억 5천 얻어들인 거지. 계약자가 누구야? 나야. 전세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 할 거야. 나가시라고 해. 오빠, 왜 이래? 그리고 네가 그동안 산 명품 가방들, 옷들, 액세서리들 전부 영수증 챙겨놨어. 재산분할 소송 가면 다 내 거야. 모두 내가 준 돈으로 산 물건들이니까. 이럴 거야, 정말? 나 지금 엄마한테 내려간다. 한 달간 엄마 모시면서 생각 정리할 거야. 그 한 달 안에 네 짐 싹 정리하고 내가 돌아왔을 때 네 얼굴 안 보게 해줘. 만약 내가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소송 들어간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 법정 가면 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 선택해. 조용히 나갈래? 아니면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나갈래? 아들은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제게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네가 왜 미안해하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부터 한 달간 아들은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한 건 제 변호사란 직업이었어요. 변호사가 돼서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법을 아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오만함을 법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미주는 제가 호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서방, 나야, 장모야.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미주가 잘못한 거 알아. 대신 사과할게. 택시만은 좀 그냥 두면 안 되겠나. 이미 회수 절차 들어갔습니다. 사위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미주를 잘못 가르쳤어.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세요. 이서방,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노인네 둘이 갈 데가 어디 있나?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제 명의 재산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자네가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모님 따님은 확실히 사람이 아니더군요. 제 어머니를 1시간 동안 벤치에 앉혀두고 찜질방에서 셀카 찍는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건 걔가 철이 좀 없지 않은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인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키운 건 장모님이시고요. 나쁜 놈,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망친 건 따님 스스로입니다. 저는 법대로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장모님, 아니 미주 어머님, 다시는 제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엔 경고 없이 고소합니다. 한 달 후 종석이가 서울로 돌아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방 하나는 온통 명품 가방과 옷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왔어요. 사진 속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가방들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미주가 그동안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전부 회수해서 중고 거래로 팔 겁니다. 대충 계산해도 5천만 원은 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미주 아버지한테서 종석이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이서방 날쌔. 네, 택시 말이야. 할부금은 내가 갚을 테니. 그러니까 명의만 좀. 안 됩니다. 이보게. 내가 이걸로 밥벌이를 하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장인어른, 법적으로 제 명의 차량입니다. 제 재산이에요. 매달 할부금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 따님이 제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장인어른 가족한테 얼마나 퍼부어 드렸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건 우리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 아닌가? 어려우면 뭘 해도 되나요? 사위를 ATM 기계로 보고 시어머니는 개무시해도 되나요? 아니, 이서방. 어른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장인어른도 공범이세요. 따님이 제 돈 퍼다 바치는 거 알면서 받아 쓰셨잖아요. 다음 주까지 택시 인계하세요. 안 하시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결국 며느리 미주와 사돈댁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택시는 회수됐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요. 미주 아버지는 다시 일용직 노동판으로 나갔고 미주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답니다. 미주는 친정의 좁은 월세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전부 종석이 손에 회수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미주한테서 종석이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바뀔게. 아니요. 기회는 1년 3개월 동안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동안 안 바뀌셨으니. 네. 이미주 씨, 당신은 앞으로도 안 바뀌실 겁니다. 오빠는 정말 냉정하다. 나한테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거야? 나 진짜 오빠 좋아했는데. 저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죠. 그 차이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빠도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 거야. 네.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날 겁니다. 그게 제 목표거든요. 이후 며느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지를 잃었습니다. SNS 계정도 닫았고 연락도 두절됐다고 하더군요. 이혼이 정리된 후 종석이는 다시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올라오세요. 왜? 이사해요. 새 집으로. 이사? 지금 집도 좋은데 왜? 미주랑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싫어요.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엄마 모시고 살 집 계약했어요. 뭐? 나까지? 네.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결혼한다고 미주한테 빠져서 혼자 계신 엄마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었어요. 제 방엔 아들이 새 침대와 화장대를 들여놨고 작은 베란다엔 화분도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좋아하시는 꽃 키우세요. 제가 출근하면 심심하실 테니까. 그래, 그러자. 꽃이 참 예쁘구나. 그런데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미주가 종석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엄마, 미주가 저 고소했어요. 뭐? 무슨 이유로? 부당한 재산 박탈이랑 정신적 고통이래요.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대요. 말도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뭘 하는지 잘 보세요. 법정에 들어선 며느리 미주. 1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긴 머리는 단발로 잘렸고 명품 옷 대신 저렴해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종석 씨는 원고와의 이혼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 회수를 단행했습니다. 원고의 친정 부모님이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회수하고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재판장님,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출한 증거 1번부터 15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과 주택은 모두 제 명의로 등록된 제 개인 재산입니다. 원고의 부모님께 빌려드린 것이지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증거 16번부터 25번을 봐주십시오. 원고가 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통장 내역, SNS 캡처, 찜질방에서 찍은 셀카와 시간 기록, 문자 내역, 거짓말하는 대화들, 병원 예약 확인. 제가 그날 예약했던 검진 기록. 원고는 제 어머니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오신 날 저를 속이고 친구들과 찜질방에 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1시간 동안 아파트 앞 벤치에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병원 예약 시간을 놓치셨습니다. 그건 내가 깜빡한 거예요. 실수였다고요.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 무시였습니다. 증거 26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문자 내역이 떴습니다. 미주야, 내일 엄마 오시는 거 잊지 마. 꼭 모시고 병원 가줘. 알았어. 오늘이야. 엄마 9시 반쯤 도착하신대. 미안하지만 부탁해. 재판장님, 이게 깜빡한 실수로 보이십니까? 계속하세요. 그리고 원고는 결혼 15개월 동안 제 돈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입니다. 이 중 원고의 친정 가족에게 간 돈이 8천만 원입니다. 가족을 돕는 게 죄입니까? 돕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홀대하면서 친정만 챙긴 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전부 제 개인 수입이었고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단 1원도 벌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고 며느리 측 변호사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회수한 재산은 모두 피고의 정당한 소유물이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모친을 부당하게 대우한 점,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근데 종서가 너 너무 냉정한 거 아니니? 엄마, 만약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대해줬다면, 엄마께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켰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ATM 기계로 봤어요. 그리고 ATM인 저한테는
법이라는 비밀번호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내 아들은 더 이상 쑥맥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단단한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미주와 그 가족은 욕심이 부른 재앙을 똑똑히 체험했을 겁니다. 그 예쁜 얼굴로 제 부모를 위하는 그 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되지 않았을까요? 택시를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명품백을 전부 회수당하고 법정에서까지 망신당한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법조인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그 칼을 쥔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모든 일을 겪고 내 아들은 더 단단해졌고, 이제 우리 둘이 사는 집은 따뜻합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참 맛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 인연, 취집을 꿈꿨다가 알거지가 된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응징한 내 아들.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변호사의 칼은 정의로웠고 그 칼날 끝에서 무너진 건 탐욕과 오만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상대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없다면 그 미운 마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을 호구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